남편과 미주알 고주알 같은 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싫은 건 아닌데 그래서인지 말의 대화가 아닌 몸의 대화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 때도 자주 통화하거나 쫑알쫑알 얘기하는 편은 아니었고 수다쟁이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매력 없게 느껴져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넘은 결혼 생활 동안 왜 이게 조금 아쉬운 건지,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노력하면 되는 걸까요?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 성문제, 육아 문제, 시댁 문제 등등 고민이 있을 때는 대화로 풀라는 대안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못해 다툼 후에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거나 묻어두고 있어요. 어떤 시원한 해결법이 있을까요? 이 사전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첫째, 나는 말 많은 남자가 싫다. 이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다쟁이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매력없게 느껴져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뭐가 아쉬워? 말이 없는 게 아쉬워. 예, 그런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 있을 때는 대화로 풀어라. 잘 안 됩니다. 예, 대화로 잘 안 됩니다. 대화로 풀라던 건 말싸움에서 이기란 이야기지 사실 대화로 잘 안 풀려요. 예, 고민이 있을 때는 혼자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회의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는 어떤 현안 문제를 놔두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비즈니스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보, 오늘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럼 남편은 공격적으로 듣게 되죠. 그리고 여보, 오늘 육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그럼 또 남편은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다 해결법은 아니에요. 지금 뭐 몸의 대화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쫑알쫑알 얘기한 편은 아니지만 뭐 별로 큰 문제 없었다. 그럼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대화를 없는 남자를 만나서 대화가 없으니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첫째, 대화가 없어도 괜찮다. 아니, 대화는 많이 하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 이런 부부보다 대화는 없지만 친해.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대화가 없어도 괜찮다. 둘째, 이 아내분의 성향 자체가 말이 많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질 않아요. 말이 많은 남자를, 그러니까 저같이 말 많은 남자겠죠? 말 많은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말이 많은 남자를 좋아해도 괜찮다. 그럼 남편이 조금 입을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말이 없어도 괜찮다, 남자가 말이 많아도 괜찮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좋아하세요.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남자가 말 많은 게 싫어. 근데 내 남자가 말이 없는 게 또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요. 내 남자가 말이 많아도 싫고 말이 없어도 싫고, 말이 없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말이 없어서 또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내 남자도 괜찮다. 때로는 내 남자가 말이 많아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대화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고민 해결을 안 해본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부부간의 문제는요, 서로 눈만 보면 알아요. 그게 또 부부예요. 눈만 보면 알고 딱 보면 딱 아는 게 부부예요. 대화로 잘 된다 그러면 말싸움에서 싸움 나는 일이고요. 지금 이분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내 남자가 대화가 없어도 괜찮다, 내 남자가 말이 없어도 괜찮다, 내 남자가 대화가 많거나 내 남자가 말이 많아도 괜찮다. 이게 두 가지 다 좋아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제가 너무 센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센스가 없어 보여요. 센스가 있다, 센스가 없다, 이걸 뭘로 구분할 수 있죠? 전 그게 궁금한데요. 센스는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다는 의미가 대화 흐름을 잘 못 이어간다 이런 의미인가요? 센스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그럼 대화 흐름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위트 있고 좀 진행자 같고 또 개그맨들처럼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화가 잘 되고요, 이 티키타카가 잘 되고 어떤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 일단 사람이 좀 유쾌해야 됩니다. 성격 자체가 좀 유쾌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나를 좀 궁금해 해야 됩니다. 일례로 남편이 여보 당신 센스가 너무 없어 이러면 여보 내가 센스가 없어? 근데 센스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거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대화가 잘 진행되고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센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당신은 센스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의도는 당신은 유머러스하지 못해 라는 뜻인데 아내가 당신은 센스가 없어 라는 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를 하고 말 잘하는 훈련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한다고 집중력이 흐려진대요. 저는 싹싹하게 말을 못해서요. 눈치도 속도도 늦고요. 이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결론부터 얘기해 놓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대화가 좀 지루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삼천포 들렸다, 천안 들렸다, 다시 올라갔다, 옛날에 목포 갔던 얘기, 속초 갔던 얘기 하다 그래서 결국에 부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산에 갔어.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서술어를 나중에 설명한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훈련이나 말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저희 행복대학 3학년 과정 들어오시면 그 화법 훈련 하거든요. 그 화법 훈련을 할 때 저희가 상담사식 훈련을 가르쳐요.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게가 실릴 겁니다. 30대 초반 부부예요. 남편이 오래된 섹스리스 때문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성장하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저랑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요. 2주 뒤면 별거를 시작해요. 아기도 이제 8월이면 태어나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남편은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아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밖에 여자가 없는 건 확실해요. 이제 저랑 끝내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러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 이런 답을 드릴게요. 이거 섹스리스 문제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섹스리스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요. 남편이 뭐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안마시술소를 다니거나 유흥업소를 가거나 매춘부를 찾아서 어떻게 풀고 왔겠지. 예. 이 문제는요, 남편이 아내분하고 다른 문제로 이혼하고 싶은데 그 이혼하고 싶은 원인을 남편 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아내분들한테 남편 뭐가 싫어요? 이러면 다 싫어요.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싫은지 몰라.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근데 당신 뭐 때문에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자꾸 캐물으면 곰곰이 생각하면서 섹스리스 때문인가? 그래, 야 맞아. 너랑 나랑 섹스가 없어서 내가 널 싫어했던 거였어. 이렇게 남편이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섹스리스 문제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히는 다른 문제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고 싶은 거고 그 다른 문제의 원인을 지도 잘 모르니 섹스리스 탓을 하는 거다. 네. 8월이면 태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8개월 됐네요. 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잠자리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섹스리스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의 의존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의존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요, 예, 상대적으로 남편한테 히스테리를 많이 부려요. 그럼 남편한테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면 남편이 나 좋아 싫어? 나 싫어하지. 예. 나 싫어하니까 이제 또 막 이뻐해주고 싶어도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에이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내분의 의존성과 히스테리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내분의 안전 욕구보다 성장 욕구가 높아져야 되고 아내분의 의존성보다 책임감이 높아져야 되며 아내분의 어떤 회피성보다도 아내분의 책임감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바뀌어야만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섹스리스 문제 절대 아닙니다. 네, 섹스리스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섹스리스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런다. 여보 내가 해줄게 이러면 오예 이러겠지 남편이. 근데 지금 오예 안 하고 이혼하자고 하는 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럼 성격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만 봐서는. 그래서 대충 짐작이 되는 건 아내분의 의존성이나 아내분의 회피성이나 아내분의 안전 욕구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남편에게 히스테리가 있다거나 남편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없애느냐인데요. 일단 첫째로 제 유튜브 많이 보세요.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부터 순서대로 많이 보십시오. 그 영상의 퀄리티가 예전 것들이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예전 것들부터 순서대로 막 좋은 것만 찾아서 보지 마시고 내가 이거 좋은 것만 골라서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막 순서대로 다 보세요.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네, 자동 재생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세뇌를 시키십시오. 그럼 더 빨리 해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내 남자 바람 잡고 행복 찾는 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결혼생활 매뉴얼이고요. 행복한 여자로 사는 매뉴얼이고 내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뉴얼이에요. 내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시 사로잡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그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시고 본인의 성격을 안전주의에서 성장주의로, 의존성에서 책임감으로, 회피성에서 책임감으로 좀 바꿔나가시면 남편도 어느 날 딱 보니 내 아내가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네. 8월에 애가 나왔는데 아니 애 낳고 보니까 내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가 좀 바뀌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선생님 강의 듣고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 강의 내에서 그냥 강의만 아니라 저와 1대1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가 코칭을 다 해드려요. 그 과제를 하시면.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온라인 멘탈 테라피 있으니까요. 그거 하시게 되면은 이제 즉시 성장하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변화는 본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 심리상담 100번 받으시는 것보다 저하고 소통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 실제로 상담을 40번 받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빠른 시간에 하고 싶으면 그걸 들으시면 제일 빠르고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면 저한테 상담 오시면 됩니다. 네,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 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강의를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더 깊고 디테일하고 세부 정보까지 다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섹스리스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섹스리스로 핑계를 드는 것 같다. 남편도 지가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다른 문제를 찾고 바꿔야 되는데 찾고 바꾸는 거를 이것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 남편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남편한테 당신 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바뀔게 이런다고 나는 싫어 하면서 남편 계속 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가장 빠른 건 제 강의를 들어보고 하나씩 다 살펴보셔라. 네. 예비 신랑이 성공 열망은 높지만 안정지향성이 강해서인지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성관계에 대해 노력할 의지가 없어요. 어떡하죠? 또 예비 신랑이 오럴 섹스를 꺼려하는 게 느껴지고 관계 중에 해달라고 하니 나중에라고 합니다. 제가 질염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추측컨대 예비 신랑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하기 싫은가 봅니다. 1년 반 정도 만났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관계하면서 육구 자세 해보자고 말하면서 유도하고 싶은데 또 거절할까봐 다소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남자들이요,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안전 욕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욕구는 수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생존 욕구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안전 욕구예요. 그 다음 단계가 사랑 욕구고요. 그 위가 존중 욕구고 그 위가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는 건 기본적으로 사랑 욕구에서 시작되고 밑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 욕구와 생존 욕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 욕구를 기준으로 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존중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랑 욕구가 욕구의 허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위에 집중하느냐 아래에 집중하느냐예요. 그런데 아래에 집중하면서 성장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안전 욕구가 뭐에 해당되냐면 돈에 해당되거든요. 돈 많이 버는 건요, 안전 욕구예요. 그래서 성공 이꼴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성공 이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이 높을 거예요. 강박적이고 일에 매진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 욕구 기준은 아래쪽, 즉 안전 욕구에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 욕구는 돈이고 이 안전 욕구에 집착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욕구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존중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로. 그러면 이 남자친구를 또는 이 남편을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첫째, 상담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오면 헤어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건강하신 분 만나시면 됩니다. 이 욕구, 사랑 욕구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향하신 분이 있어요. 위로 향하신 분. 존중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로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존중 욕구가 크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책임감이 커요. 그리고 사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이타적으로 많이 써요. 존중 욕구가 크신 분은요, 에너지를 이타적으로 많이 써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사회에 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존중 욕구를 실현하게 되면 사랑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는 저절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게 첫째. 그리고 상담에 안 오시면 헤어지겠다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 한 번만 오시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상담에 안 오고 난 헤어지지도 못하겠다. 예비 신랑이 상담도 안 오고 이 사람이 헤어질 생각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수용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십시오. 예. 방법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비 남편이 안전주의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로 힘들어하는 건 예비 남편이 아니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성향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성향을 바꿀 수 있게 상담에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헤어지고 딴 놈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그냥 아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나 평생 섹스 없이 살지 이러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혼 14년 차인데 호칭으로 인한 고민이 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을 땡땡씨라고 불렀고 남편도 저를 땡땡씨라고 불렀어요. 결혼하고는 다들 부르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계속 땡땡씨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 이름이나 어떤 호칭도 부르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저를 본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 2가지 맛을 사와서 본인은 뭐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몇 년 동안 들을 때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이번에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해요? 그냥 지내던 대로 지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호칭입니다. 호칭. 호칭이 과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보통 컵이라고 부르죠. 컵. 이거 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요, 유리짠 이렇게 부르면 얘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제가 얘를 강아지 이렇게 부르면 얘 본질이 바뀌나요? 나 강아지에다 물 따라 마셔야지 라고 해가지고 물 부어서 이렇게 마시면 얘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얘를 고양이 이렇게 부르면 얘 본질이 바뀌나요? 얘한테 대고 본인 이렇게 부르면 얘 본질이 바뀝니까? 얘한테 땡땡씨 이렇게 부르면 얘 본질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저의 이름은 이경규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경규씨라고 부르면 제 본질이 바뀝니까?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보 이렇게도 부르고 자기 이렇게도 부르고 경규씨 이렇게도 부르고 가끔 본인 이렇게도 해요. 저도 해요. 저희 와이프도 하고. 네. 그럼 바뀝니까? 본질이? 호칭은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라고 부르든 뭐 여보라고 부르든 땡땡씨라고 부르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맨날 여보,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맨날 뒤지게 먹고 막 싸워요.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르면서 맨날 뒤지게 막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은 어떻게 할 거야? 땡땡씨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다정한 호칭은 안 쓰지만 사이가 좋아. 둘 중에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둘 중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든 간에 사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왜 그런 호칭을 쓰지 않느냐? 나는 남편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자, 아내분, 남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남편분 부르실 때 여봉, 자기양 이렇게 부르시나요? 호칭은요, 내가 부르는 대로 돌아와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다 대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왜 X발로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경규님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도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르는 대로 오는 겁니다. 호칭은 모든 거 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건 다. 내가 저 사람을 여자라고 부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남자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자기야라고 부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쁜 놈 하면 저 사람 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쁘신 분 이러면 저 사람은 왜요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또 대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호칭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 호칭대로 먼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콧소리를 조금 성능이 좋아요. 여보 이거보다 영봉 이게 낫고요. 자기야 이거보다 자기양 하는 게 나아요. 그때 이응을 꼭 주세요. 이응을. 여보보다 여봉 이게 낫고 자기야보다 자기양 이게 나아요. 본인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호칭이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호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호칭이 있다. 그러면 그 호칭대로 불러라. 그래야 되돌아온다. 이왕이면 좀 더 이쁘게 불러라. 그럼 더 이쁘게 돌아오니까. 이상입니다.